안녕하세요. 강력교 이종입니다. 이번 시간은 76페이지에 3번 방화 등에 대한 피난시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부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구조 설비에 관한 기준을 다양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기능, 환경, 미관에 관한 사항들을 위주로 구조 설비에 관한 내용들을 각각 정해놓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안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함께 보실 것이 방화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살펴놓는데 건물은 쉽게 붕괴되기보다는 화재 사건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화재 대처하기 위한 건축물의 구조 설비에 관한 내용들을 따로 마련해야 되죠. 여기 방화 기능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우선 챙겨놓으실 것으로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 설비를 방화 구조, 방화 설비라 표현하는데 이러한 사안들은 보통 바닥 면적 1000, 연면적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방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얘는 불화자가 아니라 불천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실 사안으로 11층 이상의 건축물은 방화 관련된 건축물로 기억을 해 놓습니다. 우리 주변의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차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방차에서는 화재 발생한 건물에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하게 되는데 그러한 소방대에는 소방 펌프가 제공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펌프와 관련되어서는 세계에서 네 번째 성능을 자랑하는 펌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한강 한가운데 여름철에 분수 뿜어내는 펌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것 소방용입니까? 관상용입니까? 관상용이죠. 반면 소방대에는 중력을 거스르는 펌프 장치로서 지표면부터 40m까지 도달할 수 있는 소방 펌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는 4m를 한 개 층으로 했었죠. 그래서 이 소방 펌프는 10층 이하의 건물에 있어서는 화재 발생 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11층 이상의 건물에 있어서는 펌프가 닿지 않기 때문에 불을 제대로 진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11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게 된다면 소방과 관련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건물을 건축해야만 화재와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소방과 관련된 특별한 구조 설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화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불천이란 말 기억해 놓으시고 11층 이상이란 말을 꼭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실 것은 이렇게 화재가 발생한 건물부터 건물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구조로서 직통 계단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직통 계단은 건물 2층부터 건물 꼭대기층까지 한 개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계단 구조를 직통 계단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통 계단은 그 종류와 그 설치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주계단, 피난계단, 그리고 특별 피난계단으로 직통계단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형 건물 방문하다 보면 그 대형 건물의 비상계단은 갑종 방화문이라 부르는 철제문, 그래서 아파트 대문 있죠. 그러한 철제문을 법에서는 갑종 방화문이라 표현하는데 그런 갑종 방화문을 한 번 열고 비상계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구조를 피난계단이라 표현합니다. 반면에 특별피난계단은 그러한 갑종 방화문을 두 번 열고 사용하게 되었을 때 특별피난계단이라 하고 그런 갑종 방화문이 없이 계단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런 계단 형태를 주계단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단을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고 있는지 그 설치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76페이지에 동그라미 가번에는
직통계단 설치와 관련된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설의 피난층 외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지표면이 만약 1층에 접해 있다고 하면 건물이 5개 층이었을 때 5층부터 1층까지 한 개 통로로 연결되는 직통계단을 건물 내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부는 그러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대상을 각각 서술하고 있는데 문제 풀 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직통계단 2개 설치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바다 면적합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다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 면적합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직통계단을 2개 설치하는 것과 바다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2개 설치하는 것, 이것 규제가 강화된 것입니까? 완화된 것입니까? 이것 규제 완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2개 설치할 수 있는 대상, 박스 속에 1번 지금은 줄만 쳐놓고 지나갑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관련되어 세 번째 줄에 가로 속에서는 공연장 그리고 종교집회장의 경우는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다. 일반적인 경우는 바다 면적합 200 이상일 때 직통계단 2개 설치하지만 종교집회장과 공연장의 경우는 300부터 2개소 이상입니다. 그리고 2번 두 번째 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인터넷, 컴퓨터, 게임 제공시설, 제공업소 참 길죠. 이거 PC방입니다. 저 PC방의 경우에도 바다 면적합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추천없습니다. 층당 4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택과 그리고 오피스텔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바다 면적합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세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제외한 나머지, 이 5가지 제외한 나머지는 바다 면적합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 보행거리. 지금은 그냥 지나갑니다. 바로 3번에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대상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기억,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대상입니다.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78페이지의 니은머리는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갑은 있습니다. 각 복도식 공동체를 제외한 건축물, 그리고 11층 이상, 공동체의 경우는 16층 이상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직통계단의 설치와 관련되어 그 형태가 피난계단 그리고 특별 피난계단을 설치할 대상, 건물이 지상 5층 이상이거나 지하 2층 이하의 경우에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설치 대상과 관련된 규정을 강화시켜 11층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지하 3층 이하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계단을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특별 피난 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특별 피난 계단은 원칙적으로 지상 5층 이상부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이때 설치할 때 피난 계단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만 건물에 11층 이상의 건축물이라고 하면 피난 계단은 더 이상 안 되고
특별 피난 계단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살펴놓습니다. 우리 주변에 건물 있을 때 그 건물의 층수가 4층 이하라고 하면 피난 계단과 특별 피난 계단의 설치 대상 아니죠. 이러한 경우는 주 계단 형태로 설치하게 되는데 갑종 방어문 없이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 법에서는 5층 이상의 건물에 직통 계단 설치하게 되면 그 계단 형태는 피난 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피난 계단에 있어서는 갑종 방어문을 하나 설치해야 되고 특별 피난 계단에 있어서는 갑종 방어문을 2개 설치해야 됩니다. 그 설치 비용은 주 계단 비교하게 되었을 때 꽤 비용 부담 많죠. 그리고 피난 계단과 특별 피난 계단의 설치 비용을 고려하게 된다면 특별 피난 계단이 설치 비용이 좀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3층짜리 건물 건축하면서 주 계단이 아닌 이분은 평상시에 화재 노유료재가 있으셔서 특별 피난 계단 설치하게 된다면 그 계단 형태 설치 비용이 꽤 부담스럽습니다. 이걸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분 피한정 후견인 선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4층 이하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법에 별도의 의무 규정 없는데 불구하고 특별 피난 계단을 설치했다고 하면 좀 지나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5층 이상의 건축물부터는 직통 계단 설치 시에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되고 그 형태는 피난 계단과 특별 피난 계단 선택적으로 하게 됩니다. 내가 정상적인 경제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특별 피난 계단보다 그냥 피난 계단 설치하겠죠.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해봅니다. 여기 5층 이상부터는 피난 계단과 그리고 특별 피난 계단의 설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물이 10층까지는 피난 계단과 특별 피난 계단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지만 11층 이상부터는 특별 피난 계단으로만 직통 계단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분해 주실 것은 11층 이상의 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에 큰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화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설비로 건물 건축해야 되죠. 그래서 저 11층부터는 반드시 특별 피난 계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층 이상 건축물도 특별 피난 계단 설치할 수 있죠.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특별 피난 계단 설치는 임의사항이지만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특별 피난 계단으로만 설치해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피난 계단은 몇 층부터? 5층부터 설치 가능합니다. 11층 아니라 5층 설치 가능한 것이고 11층 이상일 때는 반드시 특별 피난 계단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 피난 계단의 설치 대상은 몇 층부터? 5층부터라는 것을 꼭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층이란 말 보게 된다면 저 11층은 화재와 관련된 방화와 관련된 각종 기준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택관리사에 대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택과 관련된 사항도 함께 살펴놓으시는데 이 공동택에 있어서는 갓 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 16층 이상인 때에는 특별 피난 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복도 형태를 우리가 따져줄 필요 있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복도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사무실을 배치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러한 복도 형태를 중복도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파트에는 계단실형과 그리고 복도식으로 구분하고 있죠. 그러한 아파트에 있어서는 복도 한켠에만 아파트 세대를 배치하고 다른 한편은 외부 공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도 구조를 갓복도식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갓복도식의 경우는 화재 발생 시에 연기는 건물 밖으로 잘 빠져나갑니다. 반면에 중복도식의 경우는 화재 발생 시에 연기가 복도에 쌓이게 되고 이러한 복도에 쌓인 연기는 사람들의 대피 시에 시야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복도식일 때
특별 피난 계단 설치하게 된다면 갑종 방화문이 2개이기 때문에 그러한 연기가 다른 층으로 확산될 염려 없죠. 그리고 이러한 비상 계단에 연기가 없다고 하면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고 건물 밖으로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택에 있어서는 갓 복도식의 경우는 특별 피난 계단 설치 대상 아닙니다. 중복도식일 때 그리고 16층 이상의 공동택에 있어서는 특별 피난 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택과 관련된 특례 규정 저렇게 한번 살펴놓습니다. 4번 5개 피난 계단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5. 피난 및 안전 관리와 관련되어 피난 안전 구역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이쪽은 제가 몇 해 동안 계속 시험에 나올 거라고 계속 뻥을 쳤는데 진짜 뻥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피난 안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물의 설치 기준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줄만 쳐놓습니다. 79페이지에 니은 초고층 건축물 찾으셨죠?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등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피난 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디귿 준초고층 건축물입니다.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 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그러면 피난 안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각각 줄만 쳐놓고 지나갑니다. 우리 주변에 60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하면 얘는 초고층 건축물이죠. 그러면 해당 건물 건축하는 건축주는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에 피난 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피난 안전구역은 화재가 건물 아래쪽에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비상계단 등을 이용해서 건물 밖으로 탈출하지 못할 때 이러한 피난 안전구역에 건물 이용자가 대피해 있으면 소방공무원이 탈출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피난 안전구역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피난 안전구역은 초고층 건물의 경우는 지상층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1층부터 3층 사이에 최소한 1개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 반드시 설치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건물의 규모가 만약 40층이라고 하면 준초고층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준초고층 건축물은 해당 건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층, 바로 20층이 될 겁니다. 위로 5개 층, 아래로 5개 층. 그래서 10개 층 범위에서 피난 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피난 안전구역이지만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의 설치 기준이 차이나죠. 그 차이점만 눈으로 확인해 놓습니다. 6번 개방 공간 등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가끔 이런 부분도 시험에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까지 열심히 챙길 상황 아니죠. 만약 이런 것까지 다 챙길 수 있다고 하면 이때는 건축사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9번 옥상 관자까지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10 헬리포트입니다. 줄만 쳐놓습니다.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 합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지붕 형태가 평지붕이라고 하면 헬리포트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경사지붕이라고 하면 경사지붕 아래 대피역 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소방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헬리포트가 주상 복합 건축물 등의 대형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지붕 형태가 평지붕이기 때문에 헬리포트 설치되어 있죠. 그러면 그런 소방 헬기가 필요한 건축물은 건물의 층수가 몇 층? 11층 이상일 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헬리포트의 설치 대상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 합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지붕 구조가 평지붕이라고 하면 헬리포트 설치하여야 한다. 그 정도 봐놓습니다. 10일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82페이지에는 4. 방화 등에 대한 용도 제한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문제 풀 때 잠깐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사항과 관련되어 85페이지까지 가줍니다. 여기 85페이지에는 5번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바닥
최근 공동택과 관련된 집단 생활에 있어서는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층간소음 방지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2015년도에 작년입니다. 작년에 소음 방지와 관련된 경계벽, 바닥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음 방지와 관련된 경계벽, 그리고 바닥과 관련되어서는 감정평가사 시험과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각각 2015년도에 출제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과 바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 시험만 빼먹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인력공단에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에 법규 출제하는 분 또는 공법 출제하는 분은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언제든지 선정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다른 시험에 선정되신 분이 우리 시험을 이번엔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바닥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거리라고 생각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소음 방지와 관련되어 세대와 세대를 구분하는 경계벽을 소음 방지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계벽에 있어서는 잠을 잘 수 있게 세대와 세대 사이의 경계벽에 있어서는 소음 방지와 관련된 경계벽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음 방지와 관련된 바닥과 관련되어서는 바닥 충격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특별히 주거용 건축물, 주택이건 준주택이건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소음 방지 기준을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벽과 그리고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과 관련되어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간평시험과 중개사 시험에 출제했기 때문에 우리 시험 거리가 되는데 그때 경계벽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문제 없더라고요. 시험에 나오는 게 뭐 독서실의 경계벽 그 정도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니은번에 바닥 층간 소음과 관련된 바닥 설치 기준에 대해 공동 주거 생활 영위를 하게 되는 다가구택, 공동택 이것들은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설치 대상인데 가로속에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공동택을 제외한다. 층간 소음 방지와 관련된 바닥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관한 규정이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택은 건축법에 의한 층간 소음 바닥 설치 대상에서 배제, 제외시킨다는 것 하나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3. 오피스텔, 그리고 4. 다중생활시설, 5. 다중생활시설. 그래서 5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시는데 주택이건 준주택이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설치 기준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적용된다는 걸 확인하시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택은 배제한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중개사 시험과 간평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비슷한 유형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건설에 대한 내화 구조, 방화벽에 관한 사안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7번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 주변 써놓습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불철이란 말 기억납니까? 그래서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와 관련된 설치 대상은 기본적으로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 정도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8번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이쪽도 줄만 쳐놓습니다. 중개사 시험에서는 잘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는 쉽게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기억 줄만 쳐놓습니다.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안의 건축의 주요 구조와 외벽은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내화 구조, 우리 시설 개론 공부하면서 충분히 배웠죠. 저 내화 구조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외벽 그리고 주요 구조를 콘크리트로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 정도만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번 그냥 지나가시고 11번 마감재료 있습니다. 이 마감재료 별표해 놓습니다. 여기 마감재료와 관련되어서는
최근 의정부의 도시형 생활택인 아파트에는 건물 2층에서 사소한 화재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화재가 샌드위치 판넬이라 불리는 가운데 스티플을 두고 양쪽에 철판 붙여놓은 것을 샌드위치 판넬이라 하는데 그 스티로폴에 화재가 인하되어 건물 전체까지 순식간에 확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건물에까지 피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의 화재 사건 이후에 건물에 설치하는 마감 재료 설치 기준을 이번에 법을 강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봐놓으시는데 박스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한다. 저도 불가능합니다. 이것 외우라고 하면 그 시간에 딴 것 하는 게 마음 편하죠. 그래서 우리 딱 2가지만 한번 보고 시험에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많은 거죠. 우리 시험은 평균 60점 이상이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평균 딱 60에서 합격한다고 하면 남들에게는 항상 전국 4등으로 합격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전국 수석과 2등까지는 발표하는 것 같은데 3등, 4등 발표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평균 60점이더라도 충분히 자격증 딸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신다고 하면 시험에 출제 가능한 최근 개정 사항만 보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가번입니다. 여기 가번은 실내 설치하는 마감재료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냥 보십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벽 등에 있어서 내부 마감 재료 동그라미 놓습니다. 방화의 지장 없는 재료로 하되 방화의 지장 없는 내부 마감 재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설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 단독주택 중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2번 공동주택 그 정도 보고 끝나시는 거고요. 바로 6번에 5층 이상의 층의 거실 바닥 면적 합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그러면 만약 10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층의 바닥 면적 합이 각각 100제곱미터라고 하면 1층부터 4층까지 배제하고요. 5층부터 10층까지 6개 층이 있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100이라고 하면 5층 이상의 거실 바닥 면적 합은 이 경우 600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실내 마감 재료의 성질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층 이상의 층에 거실 바닥 면적 합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화재 발생에 대응하여 실내 마감 재료를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5층 이상의 건축물에 바닥 면적 합이 500 이상, 2번 나오게 되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로 실내 마감 재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번은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마감 재료로서 외벽에 설치하는 마감 재료를 말합니다. 나번 찾았습니다. 다음 각과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는 방화의 지장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바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로 외벽 마감 재료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니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 화재 사건 연상되시죠? 그러면 1번 상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바로 2번 주만 적었습니다.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 우리가 흔히 층고를 4m를 했습니다. 6층 이상이라고 하면 그 높이는 24m가 나야 되는데 엉뚱하게 22m 이상의 건축물의 외벽 마감 재료에 대해서는 불연재료로, 준불연재료로 하라. 그래서 6층 이상, 그리고 6층과 좀 관계없는 높이 기준이지만 22m 이상일 때는 외벽 마감 재료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로 할 것. 올해 개정되었다고 하면 한번 봐줘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시험 안 나온다고 하면 내년에는 할 필요 없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감 재료와 관련되어 실내에 설치하는 것과 외벽에 설치하는 마감 재료 특징에 관한 사항들을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니은번은 복합자재 품질 관리인데 얘가 샌드위치 판넬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얘들은 실제 공사하는 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15번에 건축물의 범죄 예방입니다.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여기 범죄 예방과 관련되어 우리 아파트 단지에 최근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것 알고 있으시죠? 그러면 각종 건축물에 있어서는 범죄 사건을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범죄 예방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될 건축물. 우리 91페이지에 박스 보게 되면 1번에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찾을 수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동그라미 놓습니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있어서는 CCTV 등의 범죄 예방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 기준에 적용 대상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문화시설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물원, 식물원 제외시킨다. 동물원과 식물원에서는 사자, 코끼리 훔쳐갈 사람 없겠죠. 그래서 동식물을 제외한 문화 집회시설에는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교육연구시설은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CCTV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초등학교에 학교 보안관 두고 CCTV 많이 설치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죠. 다만 이러한 교육연구시설 중에 연구소 그리고 도서관 제외한다. 연구소는 연구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범죄 예방 기준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도서관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열심히 공부하다 도서관에 책 놔둬놓고 점심 먹으러 갔던 사이에 책이 없어지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도난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 도서관 분명 설치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도서관은 범죄 예방 기준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물 건축하는 대상으로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 그리고 동물원, 식물원 제외하고 도서관과 연구소 제외한다. 이 제외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고 나머지 오지순다에 대해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 침수 방지 등도 올해 신설되었지만 오지순다 문제 가능한 게 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5 건축 설비. 이쪽은 승강기와 관련되어서만 두 줄 치고 지나갑니다. 92페이지 보게 되면 건축법상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승용 승강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승강기를 말하고 비상용 승강기는 비상 엘리베이터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갑종 방화문을 한번 열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그것을 비상용 승강기라 표현합니다. 그 설치 대상 줄만 쳐놓습니다. 여기 승용 승강기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일 때 승용 승강기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비상용 승강기 93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높이가 31m 초과 시에 승용 승강기 외 추가로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대상은 높이 31m 초과 시에 비상용 승강기 설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구조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최근 개정된 사항 위주로 저렇게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6번에는 지능형 건축물 있는데 이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한 장 넘기시면 지능형 건축물에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 해당 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는 적용 설치 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고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115%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것만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여기 지능형 건축물은 우리 스마트폰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 스마트가 바로 한글로 표현하게 되면 지능형이 됩니다. 그러면 특정 건축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주차, 그리고 승강기 등의 각종 기계 장비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중앙 제어 시스템에 따라 적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될 수 있는 건물을 지능형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지능형 건축물에 대한 인증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인증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하게 되고 이러한 새로운 장비, 설비를 건물 내부에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건축 비용이 좀 높아질 수 있죠. 대신 이러한 설비를 건물에 설치하게 된다면
해당 장비를 생산하는 산업 분야가 좀 더 활발해지고 육성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 그러한 장비를 확보하여 진흥 건축물에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면 해당 건물에 적용될 수 있는 각종 규제 사항을 완화시켜주고자 도입하는 것이 진흥형 건축물 인증 제도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산업 발전에,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 대한 인증받게 되면 조경 85% 완화시켜주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은 115%까지 완화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에 관한 성격을 저렇게 한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7번 구조, 재료 등에 대한 기준 참 좋은 이야기 있는데 신경 안 씁니다. 최근 올해 새로 개정된 사항이지만 시험거리는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95페이지에 2번 건축에 대한 건축 제한 등과 관련되어 1번 지역, 지구의 건축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쪽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와 관련된 건축에 대한 건축 제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건축법만 가지고는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간혹 시험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 시험 문제는 아주 지엽적인 것으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공법 정리하면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 관한 사항들을 파악하면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것 내는 사람이 좀 이상한 분이죠. 한 10년에 또는 15년에 한 번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런 건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맞벽 건축, 연결복도가 있습니다. 버립니다. 여기 맞벽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주가 건물을 서로 붙여 건축하는 것이 있다면 이를 맞벽 건축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맞벽 건축 시에 건물 한 동에 발생한 화재는 바로 인접한 건물에 쉽게 인화되고 큰 피해 끼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도 필요하다고 하면 맞벽 건축하게 되는데 그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냥 버립니다. 그러면 91페이지에는 3. 가로 구역별 건물의 높이 찾았습니다. 이쪽이 건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안인데 이쪽을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97페이지에 건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